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회사가 파업 노조원에 대해 과도하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걸 막는 법인데 국회를 통과한 법을 윤 대통령이 거부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민주당은 대통령실 앞과 국회에서 대통령이 대결과 독선을 선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가뜩이나 차가웠던 여야 관계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먼저 배양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 세 번째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난달 야당 주도로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국회로 돌려보낸 겁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6개로 늘어났습니다. 앞서 한덕수 총리는 오늘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파업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를 넓히고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거라고 했습니다. 기업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고 추천권을 외부에 넘겨주는 내용을 담은 방송 3법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와는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재의결을 위해선 과반수 출석의 출석 의원 3분의 2, 전원이 출석한다면 199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야권 의석만으론 불가능합니다. 4개 법안은 지난 4월 양곡관리법, 5월 간호법처럼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노동자 생존과 공정 보도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었다며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번 국회 제2요구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과 2,500만 노동자들을 손배 가압류라는 끝없는 고통과 죽음의 지옥으로 내모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2요구권 시한 마지막까지 신중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해당 법안들은 거대 야당의 정쟁용 공세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내일까지인 가운데 연말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노란봉투법을 위해 10년 넘게 싸운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 대통령이 재벌 대기업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이어서 박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쌍용차 파업 노동자는 쌓아온 시간이 길었던 만큼이나 허탈감이 큽니다. 노란봉투법은 10년 전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후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30명의 동료와 가족들을 떠나보내기도 했고 절실했던 만큼이나 오늘 거부권 소식을 듣고 오늘 하루 종일 좀 화가 좀 많이 났습니다. 노동계는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선한 노동 상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다시 노동 후진국으로. 한국노총은 오늘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가 만나는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사용자의 입장만 받아들이고 노동자의 권리가 후퇴됐다며 항의의 표시로 불참한 겁니다. 법조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노조에만 공동 연대 책임을 묻지 않는 건 특혜라고 주장한 정부를 향해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이번 개정 노조법의 내용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을 했고요.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권고했고 노동계가 10년 넘게 목소리를 높였지만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안 표결 직전에 전격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을 피하려는 꼼수 사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시했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합니다. 제가 위원장직을 사임하는 것은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가 아닙니다.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쯤 이를 제가했습니다. 국회 탄핵안 표결 처리를 3시간 정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이 위원장의 사퇴는 지난 8월 공영방송 개혁을 강조하며 취임한 지 95일 만입니다. 최단기 위원장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사퇴한다고 했습니다.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일 것입니다. 이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꼼수 사표술이라고 즉각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꼼수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동관 아바타를 내세워서 끝내 방송 장악을 하겠다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참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 김진표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만두라고 할 때는 언제이고 스스로 물러나니 사표를 수리하지 말라는 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만 무섭고 국민의 심판은 두렵지 않은 것입니까? 이동관 전 위원장 사퇴로 방통위에는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아 당분간 기능이 멈추게 됩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동관 위원장의 사의 표명부터 수리까지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이 탄핵돼 방통위 공백이 길어지는 것보다 새 위원장을 임명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한 건 방통위의 장기간 업무 공백을 막는 게 우선이란 판단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가 즉각 정지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더라도 6개월 가까이 방통위 업무는 사실상 마비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우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돼 복귀할 때까지 167일이 걸렸습니다. 대신 새 방통위원장을 지명할 경우 인사청문회까지 열더라도 빠르게는 40일 정도면 임명이 가능합니다. 현재 방통위에는 주요 사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당장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문제를 비롯해 KBS ETV와 SBS 등 지상파 재허가 업무도 있습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이 추진해온 MBC 경영진 교체나 가짜뉴스 대응도 여권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업무입니다.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으로선 새 방통위원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내년 총선 전까지 이 같은 업무에서 성과를 거두는 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걸로 해석됩니다. 일각에선 최근 방통위가 YTN 민영화 등을 보류시킨 게 이동관 위원장의 사표 수리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중성 검사와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통과됐습니다. 검찰은 정치적 목적의 검사 탄핵이라며 이미 감찰과 수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은 총 득표수 180표 중 가 175표,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은 총 득표수 180표 중 가 174표, 부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직 검사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건 지난 9월 안동환 검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두 검사의 직무는 곧바로 멈췄습니다. 민주당은 손 검사가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에 관여됐다며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했습니다. 이 검사에 대해선 코로나가 한창일 때 재벌가와 스키장에서 모임을 하고 동료 검사들에게 처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예약을 해주는 등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검사는 수원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며 이재명 대표의 의혹을 수사했던 인물입니다. 도둑을 수사하는
경찰관에 대해서 그 도둑이 경찰관을 쫓아내겠다고 하는 이런 몰상식한 일이 대한민국 국회 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 탄핵은 깊은 유감이라며 흔들림 없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어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판결문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모두 150쪽에 달하는데 곳곳에 이재명 대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어제 판결 이후 이 대표 측은 후원금이 당시 얼마나 많이 모였는데 웬 불법 선거 자금이냐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캠프 규모가 자발적 후원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조혜연 기자입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은 그동안 당시 이재명 대선 경선 캠프가 자원봉사나 자발적으로 낸 돈으로 운영돼 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전혀 정선 자금 따로 준비한 거 없고요.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선거를 치렀을 뿐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씨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 6억 원이 이 대표 경선 자금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먼저 캠프 규모에 비춰볼 때 자원봉사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자발적 지출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식 예비경선 후보자 등록 전부터 여의도 사무실 2곳을 운영하고 회의를 했는데 임대 등 관련 비용이 소명되지 않았고 무상으로 받은 거라면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 측은 일주일 만에 20억 원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였는데 경선 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이 판결문에서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한 김만배 씨의 말들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는가입니다. 이 녹취록은 천화동인 1호 지분이 누구 것인지 등에 대한 말이 나와 그게 이 대표 측 지분이다. 428억 원을 약속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그 녹취록인데 과장해서 말한 거였다, 허언이었다라는 김만배 씨의 입장과 달리 재판부는 허언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박병현 기자입니다. 2020년 10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김만배와 정영학, 유동규 등 세 사람이 경기 성남의 한 노래방에서 나눈 이야기입니다. 대장동 이익 배분을 놓고 다투는 부분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50억 클럽 발언도 나옵니다. 그거는 형이 이제 기술적으로 잘 할 테니까 박상 너 아들은 여기에 50억 넣지도 않았어. 비용이 5억씩 넣었어. 응? 이제 5억도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동안 김만배 씨는 정영학 회계사가 녹음하는 걸 알고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 재판부는 과장이나 거짓이 섞여 있을 수 있지만 같은 맥락 발언을 반복했고 녹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한 발언들이라며 단순히 허언이라고 치부할 수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앞서 곽상도 전 의원 1심 재판부도 50억 클럽 발언 등은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 노래방 녹취록엔 특히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니라는 김만배 씨 발언도 담겨 있습니다. 천화동인 많이 남들은 다 믿고 봐. 너라는 지칭은 안 했지만 내게 아니라는 거라. 다른 사람의 지분이 차명으로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미 유동규 씨는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은 이재명 대표 측 지분이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428억 원 약정 의혹에 힘이 실렸다고 보고 관련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며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재개했습니다. 휴전 약속이 일주일 만에 깨지면서 가자 지구에선 또다시 희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전 협정 종료를 1시간쯤 남기고 가자 지구와 붙어 있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공습 경보가 울립니다. 폭발음과 함께 섬광이 비칩니다. 날이 밝자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발포했다며 다시 전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마스는 예루살렘 근처 도로에서 출근하는 민간인을 공격해 3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북부뿐 아니라 남부 지역 칸 유니스,
이집트 접경 라파도 공격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양측은 지난달 24일부터 나흘간 휴전한 뒤 각각 이틀과 하루씩 휴전을 연장해 왔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공습이 재개된 직후 가자지구 보건부는 최소 36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네 번째로 이스라엘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민간인 피해 최소화를 요구했습니다. I made clear that before Israel resumes major military operations, it must put in place humanitarian civilian protection plans that minimize further casualties of innocent Palestinians. 휴전 마지막 날 하마스는 8명의 인질을 임계했는데 그중엔 하마스가 지난달 공개한 첫 번째 인질 영상의 주인공 미아 셴도 포함됐습니다.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수감자 30명을 석방했습니다. 양측이 휴전을 끝내면서 밤마다 환영 인파로 붐비던 거리는 당분간 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북한은 연일 정찰 위성이 정상 작동 중이라고 선전하고 있는데 이번엔 대형 스크린에 위성 사진들을 띄워놓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살펴보는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가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백민경 기자입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군 사령관의 안내를 받으시며 작전 지휘서와 작전 방안 연구실을 돌아보셨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한반도 중부와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서태평양 일대가 보입니다. 관계자가 사진 위에 직접 올라가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내용을 설명합니다. 바닥에 펼쳐진 초대형 스크린에도 위성 사진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 모자이크 처리돼 있습니다. 북한이 이 사진들이 최근 쏘아 올린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호로 찍은 것인지 밝히진 않았지만 북이 평양 시간 등 항목으로 밀어볼 때 위성 촬영 사진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공군사령부를 방문해 비행훈련도 시찰했습니다. 이 자리엔 딸 주애가 가죽 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 참석했습니다. 김주애는 김 위원장의 바로 옆에서 대부분 시찰 과정과 이후 연회까지 참석했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은 최근 정찰위성 발사를 축하하는 자리에서 주애를 조선의 샛별 여장군으로 칭하는 발언도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과 호주 등 4개국은 정찰위성 발사에 관여한 리철주 북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국장 등 11명을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다음 이슈 전해드립니다. 12월 연말입니다. 모임도 많고 술자리도 늘죠. 그런데 요즘 식당에서 소주 시키기 부담스럽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소주 한 병에 6,000원 하는 곳들 이젠 꽤 많아졌죠. 심지어 더 비싼 곳도 있습니다. 사실 소주는 원가만 따지면 10분의 1 수준, 500원에서 600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같은 세금이 붙어서 1,100원에서 1,200원의 출고가가 정해지죠. 이 출고가가 조금만 올라도 이 식당에서 파는 소주 가격은 확확 뜁니다. 출고가가 100원 오르면 이 식당에서는 1,000원씩 올려 파는 경우가 많죠. 식당마다 인건비 부담,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가격을 확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소주 출고가가 내려갑니다. 정부가 소주에 붙는 세금을 줄이기로 한 건데요. 식당 소주 가격도 내려갈지가 관심인데 정작 술값 내릴지 말지 정할 사장님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재료값에 인건비, 임대료 안 오른 게 없어서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정아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년부턴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 출고가가 내려갈 전망입니다. 물가 잡기에 나선 정부가 소주 등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을 낮추기로 해서입니다. 기준 판매 비율 제도를 도입하여 수입 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국산 주류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현재 증류주는 맥주, 막걸리와 달리 가격에 따라 세금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국산 술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술보다 세부담이 크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세관에서 세금을 매기는 수입사는 국내 유통 과정에서 드는 각종 판매 관리 비용 등이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국산의 경우 제조 원가에다 판매 관리비, 유통비 등을 모두 합한 게 과세 표준이 되다 보니 세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수입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세금을 계산할 때 자동차 개별 소비세와 비슷하게 기준 판매 비율만큼을 빼준다는 방침입니다. 시민들 반응은 호의적입니다. 아무래도 연말 연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송년회라든가 친구들이랑 만나는 경우가 잦잖아요. 그런데 부담은 확실히 줄어드는 좀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벌써 5,000원 정도 하잖아요. 저 대학교 때만 해도 2, 3,000원 했었는데 뭐 내려가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접근하지 않을까요? 실제 기준 판매 비율이 10%만 돼도 소주 한 병당 공장 출고가는 60원씩 내려가는 걸로 추산됩니다. 다만 깎인 세금만큼 술값이 내려갈진 미지수입니다. 사실 소주값의 공급 가격보다도 그 가게 인건비 상승 때문에 소주 가격 오르는 게 더 크거든요. 그걸 얼마나 인하할지 그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 추이를 보면서 정부는 올해 안에 관련 입법을 마치고 내년 출고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교권 보호 대책을 내놓으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책이 나온 지 석 달이 지났는데 교육 현장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왜 그런 건지 조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석 달 전 정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지도 고시입니다. 수업을 방해한 학생은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세부 사항은 이달 말까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아직 새로 제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사가 이 학생을 어떻게 명확하게 할 만한 권한이 더 생겼는지는 모르겠고요.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분리할 장소를 못 찾거나 누구를 책임자로 할지 못 정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이제 유휴 공간이 교무실밖에 없기 때문에 교직원이 사용하고 또 외부인도 출입하는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분리 학생을 생활지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이른바 문제 학생의 분리 조치에서 교장과 교감의 책임을 명확히 하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적어도 된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장 교감 선생님이 지도한다는 내용을 싹 다 빼시고 교원이 지도한다고. 이러다 비교과 교사가 있는 상담실만 붐비게 생겼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상담 교사가 상담실에서 뭐 지도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학교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겠다 싶더라고요. 교원 간 갈등이 더 커지기 전에 교육청이 학생의 분리지침 마련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지난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끝내 이겼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만세를 부른 건 이렇게 이용수 할머니 단 한 분뿐이었습니다. 7년간 법정 싸움을 벌이는 사이 함께 소송을 낸 다른 할머니들은 모두 세상을 떠난 겁니다. 홀로 남아 만세를 외친 이용수 할머니는 어떤 마음이었을지 김지훈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판결 전날 이용수 할머니는 잠을 설쳤습니다. 몸도 막 아프고 있어서 혈압도 오르고 먹지도 못했고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고등법원에서 원심을 뒤집는 순간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변호사가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익스 그래도 그 말이 믿어지질 안 해가지고 예? 뭐라고요? 하는데 판사님한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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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모아 큰 절이라도 올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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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려보시고 직금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피해 할머니 11명이 소송을 냈습니다. 재작년 1심에선 졌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 2심에선 이겼지만 지금은 95살 이용수 할머니 한 명만 살아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막 얼굴이 서로 막 보이더라고요. 함께했던 할머니들을 떠올리며 웃음 짓다가 이내 눈시울을 붉힙니다. 나는 집에 있던 김순덕이 할머니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날 보고 대구야 그 무슨 노래 좀 가르치도록 갔는데 한 송이 구름꽃을 피우기 위해 떠도는 열한 별처럼 저 하늘 별이 되어
영원히 그 노래를 가르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배워가지고 왔는데 그날이 대문 날인데 돌아가셨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참. 처음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했던 김학순 할머니에게 해결하겠다고 한 약속도 이제서야 지켰습니다. 내가 해냈다. 언니야, 해냈다. 어디든지 모든 사람들 다 행복하게 명도 복도 주고 해라. 다 그분들이 해줘서 했다. 할머니들과 일본에서 시위를 시작하던 순간도 소녀상 설치를 기념하던 순간도 눈에 선합니다. 다 그래도 있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죽은 세상에 다 죽은 사람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단 9명, 평균 나이는 95세에 가깝습니다. 나누지 세 사람이지만은 할머니는 100살이에요. 그런데도 10년을 누워가지고 코로 엮고 가는데. 2심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일본은 아무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할머니들 한 번이라도 숨 쏘고 있을 때 말을 식물리는 거라도 숨 쏘고 있을 때 문제 사죄해야죠.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머니들은 오늘도 이 마지막 소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JTBC 김지은입니다. 조계종이 자승 스님의 유언장을 추가로 발견했다며 일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데 정재우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사에 차려진 빈소엔 자승 스님을 추모하는 손님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조문객을 맞이한 자리에서 극락정토의 세계를 추구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순간을 맞이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조계종은 자승 스님이 머문 거처에서 나온 10여 장의 유서 중 일부도 공개했습니다. 차에서 발견된 유서 형식의 메모와 비슷한 낙관이 그려져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못해 죄송합니다. 종단의 미래를 잘 챙겨주십시오. 지난 3월 고인이 유언장을 암시한 곳에서 발견한 겁니다. 나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내 방 어디에서 거기를 열어봐라. 유서엔 총무원장과 수행자에게 전하는 말과 함께 칠장사를 복원해달라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종교적인 차원의 소신공양이란 게 조계종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유언 안엔 소신공양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도 포교에 열정을 보이던 모습 때문에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조계종 내부에서도 의아하단 반응은 여전합니다.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힘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경찰은 국과수에 자승 스님의 부검을 의뢰했고 새로운 유서 또한 받은 뒤 필적 감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우리 군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가 훈련을 하다 독수리와 부딪혀 결국 2년 만에 퇴역하게 됐습니다. 1,100억 원에 사온 건데 수리비가 1,400억 원이나 드는 걸로 추산됐기 때문입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4일 청주기지에서 이륙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가 비행 도중 독수리와 충돌했습니다. 무게가 10kg인 독수리는 기체와 충돌한 뒤 차단벽까지 뚫고 좌측 공기 흡입구로 빨려 들어가 다른 장비들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 F-35A는 시속 900km의 빠른 속도로 비행 중이었는데 독수리와 충돌할 때 충격량은 약 30톤에 달했습니다. 이제 항공기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항공기 이상을 느껴서 조종관하고 엔진만 정상이었고 나머지 모든 장비는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만 조종사가 활주로에 비상 착륙하는 데 성공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공군은 정밀 조사를 벌인 끝에 이 전투기를 퇴역시키기로 어제 최종 결정했습니다. 엔진과 각종 전자장비 등을 수리하는 데 1,400억 원이 드는데 전투기 구입 비용인 1,100억 원을 훌쩍 넘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완전히 수리하는 데 4년 넘게 걸리고 고쳐도 안전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스텔스기는 2020년 도입됐는데 불과 2년 만에 퇴역하는 셈입니다. 공군은 정비사 훈련 장비로 쓰는 것을 포함해 이후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사전 예약만 200만 대가 넘은 테슬라의 기대작, 신형 전기차 트럭이 처음으로 고객에게 인도됐습니다. 그런데 내놓은 차가 10대에 불과한 데다 비싸기까지 해 테슬라의 악몽이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웅장한 음악을 배경으로 육중한 몸집의 은색 트럭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미국 텍사스주에서 열린 테슬라의 신형 전기차 사이버 트럭의 첫 인도 행사장입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일론 머스크 CEO는 단순한 트럭이 아니라 작품이라고 자랑합니다. I think it's our best product. I think it's the most unique thing on the road. And finally, the future will look like the future. 테슬라는 차체에 수십 발의 총격을 가하는 영상을 공개하며 방탄 기능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실물이 공개되자마자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비교적 얕은 언덕도 제대로 오르지 못할 만큼 힘이 약한 데다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은 모습이 드러나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무겁고 강한 스테인리스 강을 사용해 대량 생산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인도된 차량은 10여 대에 불과합니다. 외신들은 사이버 트럭은 이미 테슬라에게 생산 악몽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가격도 논란입니다. 내년에 받을 수 있는 고급 모델의 경우 최소 1억 원인데 당초 머스크가 약속한 5천만 원 선보다 2배나 비싸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신차 발표 후 테슬라의 주가는 오히려 1.7% 떨어졌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이달 15일부터 병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 대상이 넓어집니다. 특히 야간이나 휴일에도 처음 진료받는 경우라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황예린 기자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우선 야간이나 휴일에 누구나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험 증상이 있는 30대 직장인 A씨를 예로 들어볼까요? 퇴근 시간이 늦다면 현재는 연차를 쓰고 병원에 가거나 토요일 오전에 서둘러야 할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퇴근 이후 야간에 방문한 적 없는 병원을 통해서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집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일에 까다로웠던 비대면 진료의 문턱이 낮아집니다. 10대 초등학생 B군의 경우 감기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방문한 지 30일이 지나면 같은 증상이 나타나도 다시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는 방문 이후 6개월까지는 기존 증상은 물론 다른 증상을 겪어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섬이나 산간 지역처럼 병원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비대면 진료가 확대됩니다.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 사는 C씨는 지금 기준대로라면 평일에 아파도 바로 옆에 있는 제원도 주민과 달리 의사를 직접 만나야 합니다. 같은 지자체라도 기준이 달랐는데 앞으로는 같아집니다. 이렇게 비대면 진료가 확대되지만 약은 약국에서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처방약, 오남용을 막기 위해 사후피임약 등은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의사가 비대면 진료를 하다가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환자가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진료와 의약품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지하철 6호선 역사 4곳에서 동시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지하철은 정상 운행했지만 개찰구와 에스컬레이터 등이 1시간 넘게 멈추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통카드를 찍어도 인식이 안 됩니다. 지하철역 안은 어두컴컴합니다. 사람들이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에스컬레이터도 멈췄습니다. 한 이용객은 계단 손잡이를 잡고 힘겹게 한 발 한 발 내려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서울 지하철 6호선 4개 역에서 동시에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석계역과 태릉입구역, 화랑대역, 봉화산역입니다. 전동차는 정상 운행됐지만 일부 시설물이 멈췄습니다. 네트워크가 안 터진다는 표시가 뜨고 전화 같은 거 하려고 해도 구역 밖으로 나가 있다고 뜨면서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됐어요. 역 안에 있는 상점에도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저쪽부터 다 이제 좀 어두워졌어요. 저희 가게도 다 나가버리고 계산도 안 되고 장사를 못 하죠. 4개 역이 모두 복구되는 데는 1시간 20여 분이 걸렸습니다. 서울 지하철 6호선 관계자는 4개의 역이 하나의 변전소에 묶여 있어 문제가 생기면 한꺼번에 전기가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정확한 정전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화재 현장에 출동한 20대 소방관이 80대 노부를 구한 뒤 불을 끄다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주 표선 119센터 소속 임성철 소방교입니다.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며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도로 건너편 방풍림과 귤밭 너머 불빛이 일렁입니다. 매캐한 연기는 바람을 타고 주변으로 번집니다. 주민이 밖에 나와 보니까 그 끓음 냄새 이제 연기가 나니까 119 소방에 전화하게 돼 갖고 출동한 소방차가 조명을 켜고 진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29살 5년차 소방관 임성철 소방교도 여기 있었습니다. 불이 난 감귤 창고 바로 옆 주택에 살던 노부부가 대피하는 걸 도운 뒤 불길을 잡으려 했습니다. 아저씨는 안 다치셨 맛이? 예. 이쪽 집에 사니까 불 엄청 크게 난 맛이? 아이고 집이 다 탔으니까 오래돼 보이긴 하더라고요. 한 몇십 년이. 임 소방교는 불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런데 낡은 창고벽이 열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머리 위로 콘크리트 처마가 떨어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동료를 잃은 소방관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임 소방교가 일하던 119 센터에는 조기가 내걸렸습니다. 제주에서 자란 임 소방교는 5년 전 타지에서 소방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에 시험을 다시 봐 2년 전 제주로 돌아와 일했습니다.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애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장례는 제주특별자치도장으로 치러집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자동차세 안 내고 버티는 운전자들, 단속하는 현장을 저희 취재진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빠서 안 냈다, 고지서를 못 받았다, 세금 안 낸 이유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비상등 켠 SUV 한 대가 고속도로 요금소 앞에 자리 잡았습니다. 뭐 하는 차인가 했더니 지나는 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 장치를 설치한 단속용입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가자 경보음이 울립니다. 추납 차량입니다. 추납 차량 발생. 단속 반원들이 차를 멈춰 세웁니다. 이 운전자 자동차세 60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는 아니고 바빠서 안 냈다고 말합니다. 선생님, 근데 저기 혹시 이게 체납하신 이유를 조금 여쭤봐도 아니 저희가 바빠서 그렇지. 한 대를 적발하고 나니 곧 또 다른 차가 붙잡힙니다. 역시 자동차세 65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변명은 가지가지입니다. 제가 고지서를 못 받아가지고 전혀 몰랐어요. 번호판을 뺏길 상황이 되자 두 운전자는 바로 밀린 세금을 냅니다. 이천시 쪽에 주민세도 있는데 같이 내드릴게요. 같이 내주세요. 단속 차량, 이번엔 주택가를 직접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골목길로 들어섰는데 바로 체납 차량이 보입니다. 내지 않은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는 590만 원. 지난해 폐업한 한 회사의 법인 차량입니다. 단속 반원들이 차주에게 전화를 겁니다. 받지 않습니다. 집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청에서 나왔습니다. 대답이 없고 할 수 없이 차 앞바퀴에 자물쇠를 채우고 번호판을 뗍니다. 주변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이 SUV도 체납 차량입니다. 180만 원 넘는 세금이 밀렸습니다. 회사 문을 닫은 60대 전 중소기업 대표가 법인 차량을 자기 차처럼 타고 다녔습니다. 내 차가 아니니 과태료와 세금은 아예 안 냈습니다. 이 회사가 코로나 오기 전부터 좀 어려워졌었는데 하루 동안 단속된 차량이 730대, 거둔 세금은 1억 5,300만 원입니다. 체납 차량이 한 51만 대가 되고요. 5회 이상 체납 차량이 한 5만 대가 되겠습니다.
남들 다 내는 세금인데 변명은 다양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대회, 이른바 롤드컵을 통해 게임의 높은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죠. 오늘 서울에서 게임 창작자들의 축제가 열렸는데 이곳도 첫날부터 수천 명이 몰렸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당신은 빛이 전혀 없는 미로에 갇혔습니다. 문을 찾아 미로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탈출하려면 신호음과 발소리에만 의존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도 즐길 수 있는 미로 탈출 게임입니다. 오늘 개막한 인디게임 축제에 적은 자본이지만 창의력과 아이디어, 실험 정신으로 뭉친 청년 게임 개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신만의 게임을 통해 좀 유저들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노력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미래의 잠재 고객 혹은 유저들을 만나서 자기의 콘텐츠에 대한 평가도 받고. 국내 한 게임 회사가 창작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연 축제입니다. 청년 개발자들에겐 기회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큰 성과가 없어가지고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고 재밌게 플레이해 주시는 걸 보면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되죠. 기성게임에선 볼 수 없었던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볼거리입니다. 되게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만든 게임들이 너무 많아서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운 것 같습니다. 개막 첫날에만 2천여 명이 다녀갔는데 주말까지 창작자들이 만든 90여 개 게임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개봉 열흘 만에 300만 관객을 넘을 만큼 인기입니다. 영화 속 실제 인물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관심이 큰데 이 내용 D이슈로 준비했습니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연두광이 잡으러 가야죠. 이 영화 만드는 사람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하면 되죠. 남자 피겨 에이스 차준환이 오랜만에 국내 무대에 섭니다. 발목 부상 때문에 올 시즌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9년 동안 달아온 태극마크를 지켜내기 위해서 내일 빙판 위에 오릅니다. 최종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 시즌 마이클 잭슨과 제임스 본드로 변신해 세계 선수권 은메달이란 한국 남자 피겨 새 역사를 쓴 차준환. 배트맨으로 돌아온 올 시즌 4회전 점프를 3번에서 5번으로 늘려 기술 난도를 더 높였고 피겨 역사상 단 4명만 이뤄낸 품의 점수 300점 돌파도 넘봤지만 갑작스런 발목 부상이 찾아왔습니다. ISU 그랑프리 2차 대회는 9위에 그쳤고 지난달 5차 대회는 결국 기권을 택했습니다. 아직 부상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했지만 다시 빙판에 오릅니다.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올 시즌을 준비하면서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잘 준비해 왔기 때문에 내년 국가대표 선발이 걸린 대회. 차준환은 주니어 시절이던 2015년부터 단 한 번도 태극마크를 놓치지 않았는데 내년이면 딱 10년이 됩니다. 매번 또 국내 선발전 또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임했기 때문에 좋은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고 또 경기에서 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홀로 세계 무대에서 외로운 길을 걸어왔고 그런 차준환을 보며 후배들은 꿈을 키웠습니다. 아무래도 제 우상이죠. 조언도 사실 제가 많이 구하는 편이죠. 시합 전에 좀 자기 자신한테 집중할 수 있는 법이라던가. 그러곤 차준환 이후 처음으로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무대에 진출해 태극마크를 두고 경쟁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저 제 할 일을 하는 또 선수이지만 또 어린 선수들을 보면 굉장히 또 뿌듯하기도 하고 항상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도 많은 동기를 부여받게 되는 것 같아요. JTBC 최종혁입니다. 지난달 K리그에선 가장 슬픈 은퇴식이 열렸죠.
음주 차량에 치여서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되면서 제주 골키퍼 유연수가 은퇴를 한 건데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선수가 병역 문제로 논란이 됐습니다. 3년 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성남의 이상민 선수가 체육특기병으로 김천 상무를 가게 된 겁니다.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에 선정됐다가 이 전력 때문에 제외됐었는데 넉 달도 지나지 않아서 상무에 합격한 겁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에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entally, I was really rusty and made a lot of errors and the mind and normally I don't make. 부상 복귀 전 1라운드를 마친 타이거 우즈 3오버파라는 성적에 조금은 시무룩해 보이죠. 하지만 앞으로가 기대되는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10m가 넘는 거리에서 롱 퍼팅을 정확하게 성공시키죠. 골프 전설다운 면모에 박수가 터져나오자 그제야 미소를 짓습니다. 올 4월에 복귀할 때보다 발목 상태가 좋아 보여서 팬들의 기대감은 한껏 높아졌습니다. 오늘도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한낮에도 매서운 바람에 한겨울처럼 추웠는데요. 주말에도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주말 내내 아침 기온이 영하 4도로 춥겠고요. 내일 낮부터 차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과 밤 한때 서울을 포함한 중부 내륙에 약한 눈날림이 예상되고요. 강원 중북부 지역은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춘천 영하 8도, 대전 영하 3도, 창원 영하 1도로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7도, 전주 대구 9도, 부산 11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다음 주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고요. 수요일에만 수도권과 강원에 비나 눈이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